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윌비스 변호사 팀장 선호조 강사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의 순환 강의가 제대로 이제 안 들어갔죠. 4월 말부터 이제 순환 강의 들어가는데, 설명이 한 2차례 할 겁니다. 3월 말에 또 4월 초에 이렇게 이제 설명회 2번 할 텐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설명회도 또 참여하셔서 저희 1년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회 참여하면 요번에 특전이 좀 있어요. 예, 교재 제공 이런 특전이죠. 저하고 우리 김나온 변호사님하고, 교재, 이제, 가벼운 교재, 키노트, 작년에 히트쳤던 헌법주의적 키노트, 이런 거 이제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 키노트 먼저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우리 자료로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프린트물로도 나갔지만은, PDF로 올려놨어요. 물론 이제 출판 파일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작성한 한글 파일을 올려놨는데, 출판 파일은 함부로 돌리면 안 되거든요. 책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PDF 탭에다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쓰셔도 됩니다. 그걸로 충분하면은 헌법주의 키노트 교재는 따로 안 사셔도 되는데, 나중에 작년 프로그램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순환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지만, 지금 단계가 아니지만,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룹 레슨 강의를 이제 계속 진행했거든요. 우리 작년 수강생들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1시간씩 해가지고 전 과목이 원래 이제 순환 강의, 본 강의를 끝내놓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레슨 강의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사례집 공부할 때 선택형, 정지문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선택형, 우리 몇 분 교수님들은 이 박사님하고 김나온 변호사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핵지총 지금 우리 보고 있죠, 그죠? 요거 옳은 지문으로 다 전환시켜 놓은, 해설이 없고 옳은 지문으로만 다 전환시켜서 그래서 좀 편하게 나중에 스킵할 수 있는 그런 정지문 교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지문집 이런 걸 가지고 1순환 때 매일 1시간씩 해서 여러분들 끝내드리는 선택형 사례형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고요. 물론 그룹 레슨은 무료 강의입니다. 단과생들도 종합반생들도 다 이제 혜택이 있는 무료 강의고요. 나중에 또 따로 영상으로도 그거만 이제 편집해서 보실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이제 강의들을 계속 끝날 때까지, 마무리 순환 때까지 진행을 하고, 또 4순환 끝나고 나서 또 리마인드 특강 또 강의를 또 진행을 해서 시험장 가시기 전까지 저희가 안 놔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이런 이제 사제 동행, 스승과 제자로서 이제 같이 가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나중에 다른 이제 단과든 어떤 형 들어오든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 이용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각은 알아야지 한번 찾아볼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니까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재학생이면서 이제 학교 수업 들으면서 이제 강의 휴학이나 해놓고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있고, 요 강의는 나중에 또 막판에도 인기가 많아요. 핵지종 강의가. 학생들이 이제 사례 위주로 공부를 쭉 1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찬바람 불면은 이제 선택형 좀 하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교재, 이런 강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순환도 안 들어갔지만 지금 이제 초입부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더더구나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차분하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물론 이제 문제풀이 이제 해당 지문에 아주 집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의 한계가 있죠. 5회 지금 400페이지 정도 되는 이런 교재를 끝내자 치면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이제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담당해야 될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또 중복 지문 또는 지역 지문으로서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쳐드릴게요. 잘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지우라 하면 지워버리시고, 지엽이다 하면 지엽 이렇게 좀 써두시고, 중복이다 하면 그냥 지우고 넘어가시면 돼요. 대표 문제 풀고 이렇게 다 소화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맞춰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이제 PPT를 또 이제 활용합니다. 전 과정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원래 이제 핵지중에서는 제가 버거워서 안 했어요. 문제풀이 진도나기도 힘든데, 이론 배경을 좀,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것들이, 물론 정말 이상적인 강의인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꼭 필요한 부분에서 배경을 좀 깔고, 문제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강의제 들어가죠. 기출교재 강의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이 더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PPT 한번 보시면은,
처음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서 끝까지 이제 볼 텐데요. 자,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될 개념이 하나 있어요. 자, 먼저 짚어 보십시오. 사회규범이라는 개념하고 법규범이라는 개념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 법규범은 이제 사회규범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회규범은 사회구성원의 행동 기준이다라고 해서, 뭐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소셜 놈. 자, NORM. 자,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회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제 행동을 기준 지어주는 수칙들을 다 사회규범이라고 하고, 이 안에는 관습규범도 있고, 종교규범도 있고, 종교 분야 같은 데 가면 교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 도덕규범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 지금 우리는 법을 하죠, 그죠? 여러분, 법 하시는 분들이죠. 자, 이 법인데, 이 법규범이 그럼 뭐냐? 예, 다른 거하고 구분되는 특징이 뭐냐? 다른 것들은 딱 들어보면 알겠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법은 그래, 한번 설명, 법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키워드는 요겁니다. 강제성. 예,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의도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의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강제력이 지원되는 권리나 의무나 이런 법적 지위들을 강제적으로 지켜나가게 만드는 관철력을 가지는 규범들을 특히 법규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좀 넘어가서 자, 오늘 뭐 이런 것들 다룰 건데, 뭐 이 PPT로 몰라도 돼요. 이거는 들어가서 바로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런 뭐 합헌적 법률에서 나중에 다룰 거고요. 좀 먼저 다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다룰 게 이제 지나가서 한번 볼게요. 기본 원리 쪽으로 가서 개념을 하나 보셔야 되는데, 자, 시험 보십시오. 요 내용들은 지금 키노트에 있는 도표, 네, 논점 세트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키노트가 여러분 그 필기 노트입니다. 결국은 순서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십시오. 한국헌법의 기본 원리 쪽에 가면은 이제 보세요. 개념 구분이 필요한 게 있어요. 자, 기본 원리, 기본 인권. 기본 인권을 줄여서 이제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제도, 대표적으로 이제 뭐 4대 제도에서 뭐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정당제도, 이런 것들 이제 다루고요. 원리는 국민주권부터 뭐 평화국가 원리까지 이렇게 다루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볼게요. 기본 원리는 이상적인 신념, 공동체의 이상적인 신념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줄여서 이념이라고도 하죠. 이데올로기. 예, 아주 크고 퀄리티가 높습니다. 크고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 파악이 쉽지 않은 것들인데, 기본인권과 기본제도는 훨씬 더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인권은 개인적인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개인적인 삶의 기준. 네, 우리가 이제 개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 이제 개, 돼지와 구별되게 존엄하게 태어난 이런 존재들이 가져야 될 것들. 사생활의 자유, 밥벌이의 자유, 신체 활동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규범들을 인권 또는 권리조항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제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은 나머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념도 공동체의 이념,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또 개개인의 삶의 기준을 담은 것도 아닌 나머지 것들을 표현할 때 제도라고 분류하거든요, 우리 학계에서. 자, 그래서 제도란 말은 그냥 법제자의 법도자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 조직 운영의 기준을 구현한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대통령 선거에 후보가 되려면 만 40세 이상이 된다.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서 200인 이상을 뽑는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개개인의 삶의 기준도 아닐 뿐더러 뭐 최고의 이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죠. 국회의원이 200명은 넘어야 이상적이냐. 뭐 이데올로기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법칙도 아니고. 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 운영, 이제 우리 공동체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들을 담은 조항을 이제 표현할 때 제도 규범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모두가 전혀 다른 거라고 봤죠. 구분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현재 판례. 그래서 내려오시면은 현재는 그 헌법의 원리 규정, 그리고 제도 규정, 그리고 이 원리 규정들이 헌법 전문에 다 담겨 있어요. 헌법 전문을 구성하는 99%가 원리거든요. 기본 원리. 그러니까 법적 성격을 따질 때 항상 이제 같이 다녀요. 그래서 판례가 지금 3개 있는데 전문, 원리, 제도로부터는 권리를 도출할 수 없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다 다른 개념이래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이 보강도 없이 어떤 원리 조항에서 바로 권리가
제도 조항으로 평가되는 데서 바로 권리가 이렇게 도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정적 규범설, 요걸 이제 외우시면 돼요. 예, 규범은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관철력 또는 이제 구속력이 있는 규범인데, 법규범이란 말은 강제성이죠. 강제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에게 어떤 행동할 때 지켜야 되고, 재판할 때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용어들을 이제 행위규범, 재판규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성격을 가져요. 그리고 필요하면 또 국가에게 국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의무 이런 것들도 다 구속력을 발생시키는데, 다만 권리를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판례가. 네,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원리와 제도와 권리는 다른 개념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배경입니다. 자, 이제 요 정도 보시고 들어갈 만합니다. 이제 들어갈 만한데 대신에 요거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까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판례들을 볼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책에 요거는 키노트에 없는 내용이에요. 키노트에 없고 이제 이 PPT에만 있는데 그냥 여러분 뒤에 가면 있어요. 저 헌법재판으로 가면 요 도표가 또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적법 요건 판단하는 거하고 본안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위헌 결정의 유형을 한번 보죠.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데서 떨어지는 이제 법률의 규범의 위헌 결정의 유형이 단순한 형태의 위헌 결정이 대부분이겠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도 있죠, 그죠? 그 의미 구분 답니다. 단순 위헌 결정은 주문에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쓰이죠, 말 그대로. 아주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단호하게 표현해. 자, 요거는 이제 그냥 폐기할게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워낙 쓰레기라 우리가 직접 폐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헌법 불합치는 그 주문에 보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 해가지고 좀 이제 완화된, 좀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것들이 이제 입법권을 존중해준다,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폐기 처분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돌려줍니다. 그죠? 의회에 돌려주면서 고치면 쓸만하니까 고쳐서 쓰십시오.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한정위헌 한정합헌은 그 용어조가 있지만은 그 주문이 보면은 이 조항은 여기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다, 여기에 적용하는 한 합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쓰세요라고 해서 엄청 이제 적극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요거는 여기까지는 위헌이니까 쓰지 말고 나머지만 쓰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아야 될 부분을 강조하면 한정합헌 결정이고, 위헌으로 폐지될 부분을 강조하면 한정위헌 결정이에요. 똑같은 취지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시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기속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그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부정을 하거든요. 우리 현재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부정,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고 이미 헌법 변호사 시험에서 쟁점으로 사례 쟁점으로 출제됐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헌법재판원 가서 보시도록 하고, 딱 이런 기초는 자, 요겁니다. 그냥 폐기할게요, 고쳐 쓰세요, 이것만 쓰세요, 이런 의미로 이해를 이제 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가죠. 2페이지. 자, 헌법의 의의인데 1번은 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변시의 출제가 좀 덜 된 부분은 사시지문들을 살짝 제가 이제 보강을 해놨는데 좀 사실스러워요.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실질적 의미 헌법이 아니라도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면 헌법개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당연하죠. 헌법전에 담겨져 있으면 어쨌든 최고법의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개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 실질적 의미 헌법, 형식적 의미 헌법, 이런 개념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형식적 의미 헌법은 이제 외형을 가지고 접근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어떤 법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표현하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 우리가 법률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법전에 담겨지는 것들을 표현할 때. 근데 반대로 이제 헌법이란 명칭을 쓰는 법전 속에 없지만, 즉 법률 이런 걸로 이제 규정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조직 사항을 규율해서 헌법의 근본적 조직 사항과 맞물려 있다라고 본다면은 요걸 이제 실질적 의미의 헌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적으로 내용면에서 고찰했을 때 국가 조직 사항을 담았다라고 볼 수 있으면 이제 헌법으로 평가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이제 내려가시면 해설 쪽에 이거는 안 보겠습니다. 두 문자가 원래 좀 있는 부분인데 좀 사실스러워서 안 보도록 하고요. 요번에 강의는 이제 좀 실전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관습헌법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헌재는 관습원법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요거는 좀 따로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관습원법에 관련된 판례 전체를 제 흐름을 가지고 한번 보죠. 짚어 한번 보십시오. 자, 관습원법 관련된 판례들이 이제 어떻게 시대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쭉 보겠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제1후보 공약이었습니다. 행정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을 하겠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실제 이제 이행을 하려고 할 때는 반대가 많이 일었어요. 그 이유가 너무 급하게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실패한 나라들이 워낙 많잖아요. 수도 이전해가지고는 대부분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분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밀어붙이니까 자기 임기 중에 끝내려고. 그래서 국민들도 지지자들도 워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보면 탄핵 소추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무리가 나온 건데, 일단 수도 이전법 사건이 있습니다. 수도 이전법 사건. 자, 여기서 이제 위헌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비슷한 의도를 다시 한번 법률로 만들었어요. 또 법률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또 합헌이 나옵니다. 요걸 이제 행정도시법 사건이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세종시법이죠. 예,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세종시가 만들어지는 근거조항인데 요거는 합헌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가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는 과정에서 또 무리수가 있어가지고 또 위헌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법 사건 총 3가지가 연결이 되는데, 자, 이제 하나씩 논점 들어보겠습니다. 수도이전법 사건에서는 이제 수도를 대통령하고 국회의사당을 포함해서 수도의 기능을 다 충청도로 통으로 옮기는 내용인데, 요걸 이제 국민투표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관리 비용이 너무 드니까 그냥 법률로 해도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헌재로 들어와서 위헌 나와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논거가 뭐냐면 국민투표 없는 헌법 개정 절차죠. 자, 국민투표 없는 수도 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법칙이 이제 나왔어요. 자, 이 국민투표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 헌재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 이전의 이제 기준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좀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도시법 사건은 이제 위헌이 나오니까, 이렇게 통으로 옮기면서 국민투표 없는 건 안 된다고 하니까, 국민투표는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 우회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부 기능을, 행정기능을 일부만 넘기는 내용의 법률을 또 만들어요. 그게 이제 행정도시법 또는 뭐 행복도시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일부 정부청사, 충청권으로 이제 이전하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 헌재가 수도를 이전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수도 이전, 불해당. 이래가지고 이제 합헌이 나오거든요. 자, 국무총리 산하, 국무총리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 그 다음에 국무총리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관습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넘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헌재가 법률만으로도 충분하다 해가지고 합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세종시 이전이 가능해졌는데, 그래도 이제 이 내용들은 뭐 원한대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반발이 워낙 많아가지고는 고치고 해가지고 또 명칭까지 고쳐서 세종시법이 이제 또 만들어지는데, 자, 얘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시에 이제 신속한 출범을 위해서 대체성을 고려하는데요. 대체성을 고려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 지방자치단체 만드는 것처럼 그 뭐 조직 구성을 뭐 단체장도 뽑고 교육감까지 포함해가지고 단체장도 뽑고 의원도 뽑고 막 이런 이제 일반적인 절차보다는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해버리고 대체할 수 없는 것들만 그런 절차를 가지자 해가지고 대체성을 고려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세종시장이나 이런 단체장은 세종시 교육감이나 세종시장이나 이런 단체장은 올리원 넘버원이죠. 하나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어떤 그 세종시로 통합되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지역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뭐 구청장이든 이런 뭐 그 기초 단위의 장들이 있을 텐데 그들 중에 누구를 하나로 임의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은 이제 선출을 합니다. 선거를 하는데 따로 이제 별도로 선거를 해요. 별도로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지방의원들, 세종시 의원이죠. 세종시 의원, 시의원이라고 할까요? 자, 시의원들은
기존에 이제 세종시로 포함되는 기존의 어떤 관할구역 단위로 이미 구의원 이런 존재들, 군의원 자치권을 가지는 이런 지역의 의원들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시화 되어도 이 정도의 이제 주민을 대표할 인력들은 여전히 요구되기 때문에 결국 뭐 수의 변함이 없다.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승격 처리합니다. 기존의 구의원들을 승격 처리를 했는데 이제 요게 문제가 됐었죠. 요게 문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합헌. 대체성을 고려한 결과가 신속한 출범이다. 이런 이제 이익들과 공익과 결부된다 해서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 세 가지 판례를 보시는데,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입니다. 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이런 논리는 왜냐하면 성문헌법하고 관습헌법은 동등 효과를 가진다고 했어요. 성문헌법 동등효과. 관습헌법은 성문의 어떤 법전에, 헌법전에 문서로 성립된 법전에 먹물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즉 우리 관념 속에 있는 것이지만 결국 최고의 조직상으로서 국민들이 인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관습헌법이 성립되는데 그 요건에 보면은 국민적 승인, 국민적 합의가 그 이론적 요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문헌 법전을 만드는 것도 국민 합의로 만들고 주권자의 결단이고 관습헌법이 인정되는 것도 국민적 합의, 즉 주권적 결단의 결과이기 때문에 둘 다 매한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문헌법을 개정하려면 개헌 절차, 국민투표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습헌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그 개헌 절차,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안 거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위헌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수도 이전을 이제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을 우리 현재가 그 의회와 대통령의 수이지, 의회 그리고 대통령 소재지를 수도 그 결정의 기준으로 봤어요. 의회와 대통령. 이 두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의회와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소재지는 수도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소재지는 수도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만 이미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논리가. 나와 있는 논리를 여기서 이제 확인한 거죠. 확인.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기능이 옮겨가거나 전부든 일부든 옮겨가봤자 그거는 이제 수도를 옮기는 그런 이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가 근본 조직상을 바꾼다. 이런 의미가 이제 투영되지 않아서 단순한 법률의 입법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봤던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3번의 이제 지문은 여기다 조금 더 보태야 되는 건데, 이제 관습헌법의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해설로 들어가세요. 관습헌법이 이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는데요. 자, 일단, 쭉 뭐 나오는 내용들은 일단 뭐 깁니다. 긴데 왼쪽 여백에 한번 써볼게요. 우리 현재가 이제 관습헌법의 요건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관계국 항명이라는 두 문자 요소로 제시를 했거든요. 관계국 항명 이렇게 두 문자 옆에다 써놓으시고 관행의 존재, 그 다음에 계속성,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적 합의, 주권자의 결단, 국민적 합의가 확인돼야 돼요. 자, 관행, 계속성, 국민 합의, 자, 그 다음에 항상성과 명료성, 항상성, 명료성. 키노트에 그 도표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 키노트에 아마 관습헌법 그 수도이전법 도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그 두 문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그 키노트에 가면은 제가 이제 이 논점 세트 도표에서 설명드리는 상세 설명 내용들이 이미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상세 설명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확인하시면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국 항명 이제 요게 이제 관습헌법의 요건인데, 다만 이 관습헌법의 요건을 자, 이걸 이제 관습헌법의 요건의 성격을 우리 현재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추가하는 겁니다. 성립의 요건이자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이렇게 봤어요. 성립 및 효력 유지의 요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이 성립 및 효력 유지, 요걸 이제 한마디로 또 압축을 하죠. 압축을 하면 존속 요건,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고 지속되기 위한 요건. 처음 존재하는 것과 더불어
효력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지속되기 위한 요건. 한마디, 한 용어로 이제 다 보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해설에 가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시했던 이런 관습원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성립 체크, 효력 유지의 요건인 것이다. 효력 유지 체크. 요걸 합치면 존속 요건이다. 존속, 존재와 지속을 위한 요건이다. 그래서 최초 성립 과정에만 갖추면 땡이 아니라 그 위에 효력을 계속 유지받기 위해서도 계속 요건이 유지돼야 된다. 구비돼야 된다. 자, 그게 이제 지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시면 지문. 현재는 관습원법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 자, 이게 관계국 강명할 때 국 중간에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거죠. 관습원법의 요건. 상실함에 따라 법적 효력도 상실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말은 성립 과정만 요구되는 요건이 아니라 효력이 지속되기 위해서 계속 구비되어야 될 요건이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죠. 4번은 그 네 줄에 보면 심표단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에 거는 괄호를 묶어버리시고. 자,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불문의 관습원법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관습원법에 성문헌법의 개폐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좀 더러운 지문인데요. 좀 더티한데. 근데 이 지문이 꽤 많이 나왔어요.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부터 돌아가지고 사시까지 막 이렇게. 자, 뒤에 줄 다시 봅니다. 수도 서울의 관습원법성 인정한 건 여러분도 알걸요. 예, 수도 서울은, 서울이 수도다. 대한민국 수도라는 거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관습원법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현재가. 예, 그건 좋아요.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이러한 관습원법의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요력, 개폐하는 요력, 요게 틀렸어요. 우리 현재는 좀 전에 우리 판례는 어떤 취지를 가지냐면 성문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국가조직상, 즉, 대한민국의 수도, 예, 이런 것들을 관습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밝힌 판례이지. 예, 관습을 통해서 수도 서울이 인정된다고 해서 성문헌법에 그와 어떤 뭐 충돌될 수 있는 조항이 이제 미리 있을 때 그걸 직접 폐지시켜버리는 이런 효력까지 있는가, 그거는 밝힌 적이 없어요. 없는 판례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근처에 써놓으세요. 판시 X. 설치된 바가 없는 내용. 예. 설치된 바 없음. 이겠어요. 이런 거는 우리 현재가 수도이전법 사건에서 전혀 터치하지 않은 논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만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판례는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논리고요. 우리 판례는 어쨌든 아까 보면 성문헌법 동등효, 같은 효과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때 이제 동등효란 말은 국민투표처럼 헌법 개정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된다. 예, 변동을 시키려면 이런 내용에서 끝났어요. 끝났지. 지금 성문헌법과 충돌되는 어떤 내용들을 뭐 이렇게 발견해내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성문헌법에 수도 조항이 없다 보니까 없는데 관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강하는 게 되느냐. 이게 이제 판례의 논리지. 성문헌법에 수도 조항이 있는데 반대되는 관습이 세상에 이렇게 성립되어 있을 때 그들 간의 어떤 모순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것들은 밝힌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는 없는 논리다. 이 지문은 없는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5번. 국무총리는 자,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아랫줄.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아야 되고, 틀렸죠? 국무총리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에서 이미 나온 논리고, 의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옮겨가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수도를 이전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뿐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형성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 부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6번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6번은 안 보셔도 돼요. 7번. 자, 헌법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개방된 사항의 결정을 위한 핵심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을 둬야 된다. 네. 그 몇 개 안 되는 조문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뭐 법문 조항이 130개 있는데 이 130여 개의 조항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현대 국가를 다 규율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장 근본이 되는, 예, 그래서 이제 근본 조직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들을 담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런 근본이 되는 사항들도 너무 꼬치꼬치하게 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열려있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이제 담아 놓잖아요. 그게 이제 개방성입니다. 융통성이에요. 자, 근데 절대 이렇게 개방된 상태로 두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이제 학계에서 나오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자, 마지막 세 줄에 국가의 기초가 되는 기본 원리,
자, 기 동그라미 치죠. 두 문자 처리하겠습니다. 기 동그라미. 뭐 국가 이념도 없는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그 산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국가 과제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치 구조를 얘기합니다. 국가의 권력 구조, 권 동그라미, 통치 구조, 뭐 대통령, 의회, 사법 기능 담당하는 이런 최소한의 통치 구조도 규정이 없어가지고 뭐 돈이 많이 이러고 있으면 나라 말하면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정치적 통일의 형성을 위한 개방되어 있는 문제들을 결정할 절차. 자, 결정할 때 결 동그라미 합니다. 자, 이런 개방되어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항상 분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분란을 결정할 절차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다면 이거는 오히려 법이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확정적이어야 된다. 기결권 이렇게 되죠. 기결권 씁니다. 기결권. 이미 결정된 뭐 권한사항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이미 결정된 거다. 그래서 열려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합니다. 자, 제2절 헌법학 연구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이 중요한데요. 자, 합헌적 법률에서 칠판 볼게요. 자, 여기 바로 하시면 됩니다. 합헌적 법률에서 포인트들이 우리 이제 키노트에 가면 두 문자가 있습니다. 다합법, 문목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다합법, 문목수. 제 문만 평생 제자 교원 목수님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잘 안 되고 눈 안 보고도 그냥 뚝딱하면 다 합법적인 수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문목수가 손대면 다 합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형 쓰고 하려면은 그래서 문맥 조성할 수 있도록 키워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텍스트를 그 교재 텍스트를 그냥 쭉 많이 읽어가지고 익숙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효율도 떨어집니다. 읽는 부분들이 많죠. 열심히 할 때는 이제 잘 와닿지만 또 다른 과목으로 넘어갔다가 또 오고 하면은 많이 잃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나 키워드 두 문자나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다 각인을 시켜 놓으면은 뭐 그런 키워드만 갖고 있으면은 뭐 조사 붙여서 문장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워낙 잘하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잘 학습하셔야 돼요. 자, 요거 뭐 형성 과정도 뭐 시험에서 많이 다룹니다. 국가고시에서 많이 다루는데 아직 변시에서는 아직 여기까지는 터치를 안 하고 있고 요 두 가지는 중요한데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일단 그 헌법 해석의 방법이 아니에요. 헌법 해석의 방법이 아니라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다만 이제 헌법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해석 방법이다 보니까 이제 헌법 해석 쪽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는데 자, 요런 이제 의미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논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의 최고성, 어느 나라든 헌법이 최고 규범이죠. 이 최고성 틀 안에서 이 틀을 넘어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안에서 입법자에게 주어진 형성권을 존중해 준다. 이런 취지가 이제 합헌적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이라는 최고법의 범위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은 위헌적으로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합헌적으로 보이는 이런 요소들이 이제 섞여 있는 조문을 대할 때 웬만하면 존중의 자세로 대하자, 긍정적으로 바라보주자. 자, 이런 이제 취지거든요. 입법권은 우리 헌법 4조에 이미 그 존중의 취지가 들어가 있죠.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거죠. 포괄적으로 입법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존중하는 취지를 헌법의 틀 속에서 이제 구현해낸 이론이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자, 하여튼 법률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이런 야누스 조항, 야누스 법률 또는 야누스 조항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하는 방법이에요. 야누스를 어떻게 대할 건가? 부정적으로 대할 거냐? 부정적으로 이제 위헌이 조금만 있어도 그거는 안 돼.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바로 이제 폐기 처분, 무효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은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만 있다면은 그 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의미를 살려주자. 이 법을 폐지하지 말고 이게 이제 입법권 존중 취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십시오. 8번, 9번은 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워두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빗금 쳐놓으세요. 번호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10번으로 가죠. 이건 이제 사례인데, 8번, 9번은 금방 요걸로 우리 설명으로 다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제 요 틀만 알면 바로 이제 읽어지는 부분이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해보시고. 자,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구사회보호법의 뭐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 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두 줄 앞에나 두 줄 뒤나 보니까 한번 두 줄 뒤에 대표를 주고 보세요. 보호감호에 처한다.
자, 이게 사회방해 처분들은 항상 보면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비례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형사법 법칙. 예, 그래서 형벌은 책임주의. 그다음에 이제 사회방해 처분은 비례성.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그 비례성 요소가 전혀 없네요. 사회방해 처분인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이런 게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세 줄. 자, 보세요.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 청구의 유무, 즉 이제 죽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여기까지 반드시 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인 바 위헌입니다. 위헌인데 지금 요거를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요게 이제 관건이었거든요. 합헌적으로 봐서 요거를 이제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 뭐 이런 걸 이제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했었는데 우리 헌재는 합헌적 법률 해석이 한계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 그러므로 알아서 보세요. 그러므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자, 합헌적 해석 문의적 한계 체크해 그냥 문의적 한계 체크하세요. 여기 나왔죠? 좀 전에 봤던 문복수, 문의적 한계. 네, 그래서 법 문장이 갖고 있는 뜻 자체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까지 법률을 긍정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버리면 입법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거든요. 근데 조문을 보니까 재범의 위험성 고려가 전혀 없이 규정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입법자의 의도에 비춰봤을 때 없는 조항을 집어넣어버리면 입법자의 의도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 위헌 떨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합헌적 법률 해석에 한계 법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이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라고 하는 사회방해 처분이나 뭐 형사책임이나 항상 개별화 요청이 중요하잖아요. 형사책임, 형벌이든 보완처벌이든 공통되는 기준이 개별화 요청이에요. 개별화. 그게 이제 자기 책임의 원리라는 헌법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개별화 요청을 추구 못해서 이제 위헌인데 그 외에 뭐 어떤 변형 결정 사안이 아니다. 예, 합헌적 법률 해석이 적용된 주문 형식이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거든요. 예, 그런 걸 선택할 수 없다. 예, 선택하는 순간 문의적 한계를 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11번 첫 줄. 임원과 과점 주주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 요 정도만 체크하세요. 그 나머지는 이제 쭉 다 괄호 묶어버리시고 아래 4줄 중간점 가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헌재는 합헌적 법률 해석에 따라 부실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 위반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자, 한정위헌 체크하시고 두 줄 올라가세요. 두 줄 올라가서 합헌적 법률 해석 체크하세요. 그리고 합헌적 법률 해석에서 한정위헌 결정 쪽으로 화살표를 보내놓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거죠. 합헌적 법률 해석이 적용된 주문 형식이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 결정이에요. 즉 주문 안에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이 조항은 이런 면에서는 위헌이고 이런 면에서는 합헌인 야누스 조항인데 이렇게 쓰면은 괜찮다. 이 부분만 쓰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특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헌적 법률 해석이 들어가 있는 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표현 아시고 자 이제 결론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에 여백에다 쓰세요. 지금 이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그 대규모 회사인 주식회사가 지금 과점주주 과점주주라는 용어가 지문에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주라는 용어가 이 판례를 묻고자 하면 주주라는 용어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사건 개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 나온다는 말은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란 뜻이라는 걸 바로 캐치해야 돼요. 자, 대규모 회사인 주식회사. 자, 이들은 대규모죠. 대규모다 보니까 이제 주식, 외부 자원들까지 끌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망하거나 부실해지거나 이러면 사회 전체 그 경제 질서에, 우리나라 경제 질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대규모 회사의 부실 경영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회 책임, 사회국가 원리. 네, 요런 이제 취지에서 부실 경영에 대한 이제 사회 책임을 마련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주주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와야 돼요. 이런 표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자, 결국 이제 부실 경영의 사회적 책임인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결국 이제 부실한 경영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책임을 진다. 사회 전체에다가 이런 의미인데 그러려면 그 의미를 부여하려면 결국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경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야 이런 책임을 물었을 때 자기 책임의 원리에 부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실 경영에 참여한다. 경영 참여에
실질이 요청되는 거죠. 요건을 구성할 때. 근데 보십시오. 안에 보면 경영 참여의 실질이 고려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임원 자격을 가지거나 좀 직위가 높다거나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다거나 과점이다거나 이건 다 형식입니다. 자, 최절에 써놓으세요. 형식. 임원과 과점 주주 근처에다가 형식, 불과, 높은 위치에 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다. 이건 외형이지. 예. 실제 이제 과점이라고 해서 경영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그룹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던데 예전에 뭐 이건희 부자 같으면은 한 20%도 안 되는 전체 20%도 안 되는 주식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수 주주인데도 전체를 지배하고 오히려 더 주식이 많은데도 참여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건희 부자 아니면은. 그러니까 주식이 많다고 해서 당연히 경영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 참여의 요건들이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위헌이 나온 겁니다. 합리적이죠. 자, 이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군인사법 조항의 무죄 선고를 받은 때 의미와 관련된 판례인데, 자, 요거는 먼저 사건 개요를 먼저 특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요거는 사건을 암기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문은. 자, 위에 써볼게요. 기소휴직자 봉급 소급 지급 사유와 관련해서 이제 판례가 나온 건데, 기소휴직자 봉급 월급 자 소급 지급 사유로서 이제 무죄 선고를 명시를 했는데요. 무죄 선고. 요걸 지금 우리 현재가 이제 실질서를 취한 결과입니다. 실질서. 외형과 그 담고 있는 실질이 속 내용이 서로 이제 달라가지고 어떤데 방점을 둘까 이런 게 이제 문제되는 쟁점이 있으면은 우리 현재는 99.9%가 실질설입니다. 다 실질설이에요. 형식설 나오는 경우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 적용이나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이제 실질설을 취하는데 자, 모르면 실질설 때리면 대부분 99.9% 맞습니다만 그 몇 개 안 되는 부분의 그 출제성이나 위상이 또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분야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뭔지만 아시면 되겠네요. 기소휴직, 이게 무슨 개념이냐. 공소제기. 검사에 의해서 공소제기가 되면 공무원들이나 이제 군인이든 공무원들이 현행법에 따르면 일단 무급휴직 처리돼요. 무급휴직. 예. 공무원 무급휴직 처리. 무급 휴가를 보냅니다. 휴가를. 예. 일을 시키면서 돈을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쉬어라. 예. 쉬니까 돈 안 줄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왜요? 형사 공소직에 따르면 이 사람이 유죄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 당연퇴직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봉급을 괜히 지급을 했다가 나중에 또 소급해서 돌려받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이런 문제 소지들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공소직이 되면 일단 무급 휴가 처리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무죄를 받게 되면 소급해서 이자까지 소급해서 이제 다 돌려받게 되겠죠. 예. 근데 이 무죄를 이제 형식상 무죄 판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내용상의 무죄 판결을 포함하는 걸로 볼 거냐. 이런 경우가 보통은 공소기각이 떨어지거나 면소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공소기각이나 면소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면 형식적으로 보면 무죄 판결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적으로 법원에서 봤을 때, 이거 공소기각이 안 떨어지고 면소가 안 나온 사안이면, 즉, 본안 판단을 들어갔으면 이거는 무죄다. 이렇게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를 이제 포함할 것이냐 문제인데, 포함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 이유는 신분보장의 취지입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 네, 우리 헌법 7조에 가면 직업공무원 제도니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의 법률에 의한 신분 보장 이런 것들이 헌법이 직접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공무원 제도의 신분 보장의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실질적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봅니다. 군인사법 후단에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해서 형식상 무죄 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틀렸어요. 그래서 옳지 않다 해가지고 틀렸는데, 자, 세 줄 뒤에 내용상 무죄 재판, 내용상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첫 줄 뒤에 형식상, 세 줄 뒤쪽에 내용상 이렇게 체크해서 이제 대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실질설이에요. 예, 이게 타당하죠.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어줍잖은 판결의 형식 때문에 받고 못 받고 이런 운명이 갈라지는 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판결의 형식이 아니라 결국 그 판단 과정의 전체 의미가 중요한 거다. 공소적이가 옳았느냐 그렇느냐 그런 이제 실체적인 의미들을 법관들이 이제 보다 보면은 공소기각을 내리면서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아이고 이거 본안 심리 갔으면 이거 무죄다 이런 것들이 명백한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포함하라는 겁니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갑니다. 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한정위원 결정에 의해 법률이나 법조항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 그 문헌도 달라지지 않고 뭐 논구를 쓰는데 몰라도 됩니다. 결론만 아시면 돼요. 한정위원 결정 기속력 문제는 이미 우리 변시 사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못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쟁점하고 엮여가지고 뭐 아주 작게는 한번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단독 문제로 뭐 제대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택형 대비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첫 줄에 대법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서 한정위원 결정 체크합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한정위원 한정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나중에 헌법재판으로 가면 자세하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좀 미리 나온 거예요. 기속력 부정. 자, 위에 써놓으세요. 자, 한정위원 결정이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이 가미된 주문 형식이고 법률 해석이 주문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대법원이 버티죠. 법률 해석권은 다른 말로 곧 사법권이다. 사법권이라는 게 만들어진 법의 의미를 분석해서 사건에 적용하는 권한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이 법률 해석권을 가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헌재가 주문에서 어떤 법률 해석을 제시를 했지만 이건 단순한 견해 표명에 불과한 거지 이거는 뭐 정식의 위헌 결정이라 볼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의미 한정이 법원을 구속 못한다 이렇게 이제 버티거든요. 그거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한정위원 결정 위에다가 법원 기속력 대립 이렇게 써놓으세요. 법원을 기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는데 아마 대법원 판례가 곧 바뀔 것 같아요. 곧 바뀌어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우리 헌재가 한정위원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부정하여 재심 절차에 따른 재심 청구를 부정한 이런 이제 대법원 판례를 얼마 전에 취소를 시켰거든요. 취소시키면서 일반 법리를 내놨어요. 뭐라고 합니까?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판은 재판 소원의 대상이 된다 해가지고 아주 넓은 의미의 그 지금 결정을 내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요런 기속력 부정해가지고 지네만의 판단을 이렇게 반복하면 이제 무조건 재판 소원이 됩니다. 재판 소원 돼가지고 다 취소될 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이제 법리를 정비를 해야 될걸요. 자, 어쨌든 대법원은 한정위원 결정을 종래 법원만큼은 구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 유죄는 안 봐도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유죄는 주로 이제, 여러분 법전형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들 중에 좀 괜찮다,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놓은 것이고. 자, 이제 14번은 뭐 헌법 개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한번 보시고. 자, 15번으로 갑니다. 예, 요거는 이제 칠판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앞쪽에서는 진도가 원래 좀 덜 나가요. 예, 앞쪽은 설명드릴 게 많고 기초 개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쭉 끌어가야 되는 과정이라 그래서 이제 기초 이론, 기초 개념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이제 부여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앞쪽은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기본권 쪽 넘어가면서도 진도가 이제 진행되면서 진도가 북부로 나거든요. 특히 통치구조 쪽 가면 진도가 막 엄청나게 빨리 나갈 거예요. 예, 그 이유는 그쪽은 뭐 드라이하게 정리해주는 파트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론적 기반이나 뭐 개념 기반 이런 게 특별히 필요 없어요. 딱 뭐 외울 거, 버릴 거,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푸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라 훨씬 진도가 빨라요. 그래서 앞쪽에 제가 투자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십시오. 헌법의 제정과 개정 이제 다 공통된 이론들이 나오는데 자, 먼저 여기 한번 볼게요. 재헌권과 개헌권, 즉 헌법을 처음 제작한 권력과 이후에 개정을 하는 권력들의 어떤 위상 차이, 당연히 개념 차이는 있지만은 그 효력상의 차등까지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나라가 만들어질 때 처음 들어왔던 조항과 그 이후에 본질적인 내용을 담은 게 아니어서 이제 고쳐도 됐기 때문에 고쳐진 조항 이런 것들 간에 이제 어떤 효력상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헌재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재헌권과 개헌권의 이제 그 효력상 구별을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요 밑에 헌법의 개정 파트로 오시면은 여기 보세요. 우리 헌재가 헌법조항 상호간에는 이론상의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은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론상 접근과 효력면의 접근을 구분하거든요. 이론상 차등이란 뭐냐면 우리 헌법조항에도 보면은 누가 봐도 인간존엄같이 국민주권조항 이런 것들처럼 최상급 퀄리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한다 뭐 이런 것들 누가 볼 때 최상급 퀄리티를 담았다 볼 수는 없는 이런 조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는 그 조항 간에도 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실제 유무효를 따짐에 있어서 서로 이제 만약에 뭐 어떤 개정 뭐 헌법조항 간에 이제 상충 관계가 발생했을 때 모순 관계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항의 위상으로 보다 위상이 약한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는가, 효력이 없는 걸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런 효력상의 차등은 없다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요 두 가지는 공통된 내용이고, 여러분 키노트에도 이제 상세 설명에 들어가 있는데, 자, 결론이 뭐냐면, 요걸 외우셔야 돼요. 자, 헌법 규정, 헌법 규범, 동등 효력설. 이렇게 이제 외우십시오. 동등 효력설. 딴 건 몰라도 뭐 개념 면에서는 구분할 수 있지만은 효력 면에서는 구별이 안 된다. 효과 면에서는 힘의 면에서는 구별이 없다. 똑같은 힘을 가진다. 왜? 다 국민이 만들었거든요. 우리 헌법조문에 써져 있어요. 우리 대한 국민은 48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을 8차에 걸쳐 개정을 하고 이제 다시 개정한다 해가지고 처음 제작과 그 수정 모든 과정들을 우리 대한 국민이 했다고 밝혀놓고 있거든요. 대한국민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들어졌건 개정됐건 다 우리 대한국민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힘의 효력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면에서 조금 위상을 구분하고 좀 인간 존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뭐 기본권장을 해석을 하고 뭐 이런 해석의 방편이나 통일적인 해석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은 무효화시키는데 활용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논점에서 나오냐면 개정된 조항 또는 이제 좀 퀄리티가 좀 낮은 조항을 퀄리티가 높거나 처음 제작할 때부터 근본적인 합의로 받아들였던 조항에 기초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자, 개별 헌법 규정 위헌 심사 부정설입니다. 자, 헌법을 심사하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과 헌법은 똑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 간에 뭐 통일적인 해석의 기준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무효화시키는 근거로서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는 없다. 왜? 다 같이 국민의 결단이기 때문에. 모든 헌법 규범은 모두 급이 있거나 급이 낮거나 헌법 규범은 모두 국민적 합의의 결과.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주권자 결단이라고 하죠. 주권자 결단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5번. 헌법의 재규정, 즉 모든 제차죠. 헌법의 모든 규정 가운데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보다 구체화시킨 것도 있으므로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있다. 효력상 차등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틀렸고요. 해설로 가보시면 이제 세 줄 보세요. 자, 지금 문장 그 위에 지문에 있는 문장이 요 위에 세 줄 문장이에요. 그래서 세 줄 보시면은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헌법 규범 간에도 우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념적 논리적 체크하세. 줄이면은 이론상으로는 이 말이죠. 이론상으로는 좀 더 고급 규정과 좀 하급 규정. 그래서 이제 하급 규정들을 이해할 때 고급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고 뭐 이런 이제 통일적 해석의 방편으로서 이 정도 구분하는 거는 괜찮다고 해요. 그러나 마지막 줄 가세요. 그들 상호 간에 효력상 차등을 의미하지는 못한다라고 하죠. 효력상 체크합니다. 요걸 이제 합치면은 헌법 규범 동등 효력설. 여러분은 동등 효력설만 암기하시면 돼요. 동등 효력설. 위헌 심사 부정설. 요거 암기하세요. 암기. 이해가 안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뭡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한 번 정도 더. 그래도 안 되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야, 이해를 했는데 잘 안 된다? 한 두 번 봤는데도 또 안 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미뤄요. 예, 보다 보면 뭐 나중에 되겠지 이러면서 미뤄지거든요. 예, 그러지 말고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확실히 와닿지 않는다면 일단은 결론을 외우세요. 주어진 것들,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외워. 그래서 지금 현재 이해는 안 됐지만 일단은 외워놔야 됩니다.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외워놓으시고, 그래놓고 나중에 뭐 우리 모의고사도 풀고 우리 그룹 레슨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탁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열심히 이해 위주로만 하다 보면은 주로 보니까 대부분 미루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외우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해만 학생들을 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대면 첨삭 이제 요 상담할 때나 이제 보면 꼭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예, 요거 이 두 문자가 뭐지? 예, 뭐 이거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면서 안 떠올라요. 예, 이거는 그냥 일단 안 외워졌잖아. 그러니까 뭐 좀 외우자. 이해가 안 됐어도. 예. 그 외우고 나면 나중에 보면 자, 요즘은 좀 이해 필요하니 하면은 오히려 아니요, 그냥 외워서 필요 없어요. 예, 이런 경우들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근데 외워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 있고 이런 이제 어떤 항목들은 항상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못하나, 예, 이 자기 그 자존감을 자꾸 떨어뜨리는 이런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가 본인이 지배하는 거다, 결국은 지배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포인트들을 좀 외워주십시오, 지금부터. 자, 그 다음, 예, 들어갑니다. 이제 16번. 똑같은 지문인데, 자, 두 줄 뒤에 심표단부터 볼게요.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이에요. 저 위에 PPT 보시면 재헌권과 개헌권을 우리 헌재가 구별하지 않는다. 위상 차이를 효력면에서 안 나눕니다. 예,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헌법 제정 권력들이 만든 규정과 개정 권력에 의해서 비로소 이제 개정된 조항과 이들 간에 위상 차이를 안 둔다는 거죠. 예, 효력 차이를 안 둔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 가보겠습니다. 헌법의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 대립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 헌재 판례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어느 절차에 의해서도 그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하지 않다. 마지막 줄, 위헌심사 부정설. 그죠? 여기 나왔죠? 헌법규정 간에는 위헌심사 못한다.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존재들 사이에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아버지, 아빠, 엄마가 그죠? 너 왜 이렇게 요즘, 예, 불성실하니 하면서 뭐 이렇게 좀 통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친구 간에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불성실해? 징계 이런 것들은 웃긴 거잖아요. 그죠? 예, 통하지도 않고. 자, 이제 18번.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의 발의로 제한될 수 있다. 연산인데. 자, 논리 알면 됩니다. 서술. 네, 논산을 알면 되는데, 그러면 연산이 되는 건데, 자, 내려가시면 아래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예, 꼭 계산하면 150, 맨 마지막 줄에 151명 이상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서술이냐, 예, 이게 무슨 서술형 수학이냐, 또 외우는 거네 하지만은, 예, 요게 이제 외워지시면은 그 연산은 뭐 실수 안 하면 다 떨어지는데, 이거 지금 이제 우리 뭐 교재에 없습니다. 지금 제 해설에도 지금 이제 이런 걸 막 집어넣어 버리니까 막 오히려. 근데 지금 도표하고 키노트에 있는 도표 뭐 이런 것들이 개정 절차 도표나 두문자나 이런 것까지 이제 넣다 보면은 이 책이 또 불어나 가지고, 예, 두꺼워져서 그래가지고 좀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자, 여러분 여러분 키노트 펼쳐보세요. 여러분 자료로 나간 키노트의 헌법 개정 파트 가봅니다. 도표가 하나 나올 거거든요. 좀 세밀한 도표가. 천천히 찾아보세요. 네. 헌법 개정 보면 절차 도표가 나와요. 두문자도 있고. 자, 두문자가 일단 그 제공결 투표요라는 순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사례형 쟁점이 있습니다. 사고시험에서 대비하던 건데, 이론가들이 그 순서를 바꾸거나 순서를, 그 일부를 빼거나 하여튼 그 경성헌법 원칙을 채택했다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 순서를
그 써져 있는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전부 위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 우리 전투기가 포효하는, 북한 전투기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런 의미로 제공결투 포효 순서를 외우시고, 자, 단계마다 그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칠판 보시면서 보세요. 그 처음 이제 발의 단계가 과반수죠. 과반수 발의 단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건 요번에 팁입니다. 책에는 없는. 자, 제적 과반수 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또 청구할 수 발의할 수 있죠. 대 동그라미. 자,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대통령이 이제 20일 이상 공고하죠. 2 숫자 2. 그 다음에 국회가 60일 후에 안에 이제 의결하죠. 이 60일 6. 자, 그 다음에 그 30일 후에 국민투표로 들어가죠. 3. 예. 요 두 문자가 있어요. 요게 이제 출제성이 제일 높은 파트예요. 이 내용들이. 선택형 대비해서, 예,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과대 263 해서, 우리 과의 대표, 예, 과 대표, 과대 이름이, 264 시인과 비슷한 263이다. 632.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과 대표 263. 네, 그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8번을 그렇게 외우신 채로 계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19번. 요것도 계산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정족수인데, 자, 지금 보세요. 최초 발의 단계 또는 제안 단계가 과반수예요. 제적 전체 과반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의결 정족수는 얼마냐면, 제안만 하는데도 제적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로 결론을 제시하려 치면은 또 높아지겠죠. 그죠? 예, 보통 현행법상 과반수보다 조금 더 높은 게 3분의 2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과반수를 외워 놓으시고 3분의 2를 이제 한 급 올려서, 예, 요렇게 이제 접근하면 되고, 이건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19번의 첫 줄 뒤에 나오죠. 해설해 보시면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예, 이런 것들이 안 외워지면 계산 자체도 못 해요. 자, 그 다음 20번 됐고, 그 다음 21번으로 갑니다. 두 줄 뒤에, 자, 국민투표 정족수 묻고 있는데, 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 이거 틀렸습니다. 해설론을 하시면 줄텐데, 우리 그 키노트 도표에 다 있어요. 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입니다. 과반 플러스 과반이에요. 그 전체 과반이라는 이제 엄청난 이제 가중된 요건이 아니라, 과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에서 과반 플러스 과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적 전체의 과반수 찬성이 나야 된다. 이거보다 훨씬, 그거보다는 완화되어 있어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2번. 예, 요거는 조문 좀 읽어둡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가능은 한데요. 가능은 한데, 그걸 제안했던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안 미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 정부에서 헌법 개정이 임기 연장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뭐 이후에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이런 효과를 명시했는데, 자, 써놓죠. 장기 집권 방지책입니다. 장기 집권 방지책. 우리나라 헌정사가 보면은 장기 집권 의도 때문에 계속 개정이 빈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50 때 도입됐던 조항인데요. 전두환의 의지로 도입된 건 아니었고 미국의 의지로 도입됐죠. 미국에서 국제사회에서 니네 나라가 지금 여러 차례 군부 쿠데타 일으키고 이승만 때부터 해가지고 장기 집권하고 뭐 이렇게 개정하고 하는데 앞으로 죽여버린다 이래요. 앞으로 또 하면은 총 쏴버린다. 죽을래 넣을래 이랬더니 넣을게요. 이래가지고 이 조항을 집어넣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합니다. 헌법변천 개념인데요. 자, 요거 뭐 칠판을 뭐 내용을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여러분 그 지문 23번 지문 근처에다가 네, 요런 이제 특징들을 좀 써놓기 바랍니다. 물론 요번은 우리 강의가 이 키노트를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강의가 아니니까 키노트 설명이 너무 약하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평을 내리시면 안 돼요. 예. 요거는 어쨌든 우리 기출집을 푸는데 그 도움이 되는 것만 이제 좀 보태기를 하는 거라. 예. 예. 다음에 뭐 키노트 뭐 그룹 레슨 뭐 이런 거 다 이제 동영상 올라갈 거예요. 몇 회 안 되는 거, 한 3회 분량이나 되는 거 뭐 이런 거 올라가면 필요하면 그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헌법의 변천이라는 이제 이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용어도 결국 헌법 개정도 아니고 헌법 제정도 아닌 제3의 개념을 만들려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제 갖다 붙여 쓰는 전문 용어이고 뭐 이 안에 뭐 어떤 특별히 뜻이 뭐 이렇게 고유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조문의 외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이제 조문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세상이 안 돌아가고 있는 조문과 현실의 부조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조문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국가 현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법적인 평가는 위헌입니다. 그죠? 헌법의 위반, 저촉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걸 위헌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하게 하고 국민들 앞에 뭐 총을 겨누고 이럴 수는 없죠. 국민들 어차피 국민 주권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대다수가 조문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면 조문을 바꿔주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러나 헌법 개정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국민투표 관리 비용이라는 것들이 워낙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론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논의가 된 게 헌법 편찬 이론입니다. 자, 일단 이런 이제 위헌적인 어떤 국가 현실. 자, 보세요. 규범과 현실의 부조화가 발생했을 때 이 부조화를 이제 조정하는 방법. 자, 두 가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조정과 제도적인 조정. 두 가지가 이제 가로합니다. 제도적인 조정. 요게 이제 개헌 절차죠. 헌법 개정. 그래서 헌법 조문을 국민의 뜻에 따라 바꿔주면 쿨하겠죠. 그러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정해 볼 수 없겠는가. 요게 이제 헌법 변천 이론으로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23번 지문 한번 보죠. 물론 아직 이제 변시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헌법 변천은 조문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의미 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정도 한번 읽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24번 너무 심합니다. 25번도 좀 심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너무 사실스러워서 빼버립니다. 이거는 순수 이론적인, 너무 이론적인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수호 쪽으로 갑니다. 이제 저항권 이런 것들 이제 다룰 파트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